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한국 기업 지배구조 변화의 역사입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1단계는 순환출자였어요. 뭐냐 하면은 순환출자라는 게 뭐 잘 아시죠? 이제 기업 A가 B를 소유하고 B가 C를 소유하고 근데 C가 A를 다시 소유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뱀이 꼬리를 물듯이 쭉 이렇게 원형으로 돌고 도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지배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사실 지배구조에 제가 대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으로 좋은 지배구조라는 거는 그리고 모두에게 맞는 지배구조라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답변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대상을 그냥 반영하는 거라 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거 함부로 판단하긴 어려운데 그냥 역사는 이랬다 보여드릴게요. 이 방식을 썼었을 때 장점은 적은 돈으로 대주주 입장이에요. 지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발전이라는 그룹의 발전, 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적은 돈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가 짬짬이로 돈을 주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A가 불을 키워서 B를 만들어요. B가 또 불을 키워 C를 만들어. C가 불을 키워 A에 줘. A는 더 큰 불을 가지고 B에 주고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면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이 너무 컸었어요. 뭐냐 하면 이 중에 이 고리 중에서 하나가 엄청나게 부실해지면 이게 전부 다 줄줄이 그 비엔나처럼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IMF 때 그랬던 거죠. IMF 사태를 겪으면서 순환출자 위험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IMF나 이런 데에서도 한국 순환출자 구조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변화를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게 뭐냐?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라는 거는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A가 있고 요 A가 지배를 해요. B를, C를, D를. 그 다음에 또 B와 C와 여기서 A가 이제 지주회사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가 E를, C가 F를, 그 다음 D가 G를 지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이 됐어요. 우리 IMF 이제 자금 받을 때죠. 그러고 나서 지금 지주회사 자체는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99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좀 어색해서 잘 몰랐어요. 사전 준비도 이게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003년이네요. 쭉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시대의 흐름이다. 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꾸준히 지주회사 증가를 합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습니다. 좌우를 가리질 않아요. 이 제도도 역시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거죠. 계열사 중에 만약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2가 부실해졌어요. 그러면은 얘만 그냥 팔면 돼요. 망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해져 있는 수준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정도의 그 책임만 지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2에 뭐 1000억을 넣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A가 B를 20% 지배하고 있고 B가 2를 20% 지배를 해요. 근데 2는 1000억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20%만은 해결하면 되니까는 200억이 필요하죠. 근데 200억을 B가 또 자금 마련하려고 해보니까는 200억을 유상증자를 해요. 일반 주주 배정으로. 근데 그러면 A는 B에 대해 20%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40억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맨 위에 꼭대기 회사한테 미치는 영향이 밑에서 볼 땐 1000억인데 맨 위로 가면 40으로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열사 리스크가 그룹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주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단점이에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너무너무 유리하다는 거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2021년으로 이제 일몰되는 양도세 대주주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법안이 있어요. 뭐냐면 지주사로 전환을 해요. 그럼 보통 분할을 하죠. 분할하고 사업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지주회사 홀딩스로 현물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법상으로는 원래는 팔았다 사는 게 되기 때문에 판 거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주회사로 간다. 그 행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그 사람이 그 지분을 다시 팔 때까지 유예를 해주게 돼요. 근데 내가 대주주고 이 회사 경영할 건데 그걸 팔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팔겠지? 그래서 사실상 죽을 때까지 안 내는 세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배력이 왜 강화되냐면요. 예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기업 A가 있어요. 그 중에서 2대 8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예시를 조금 더 그래도 굵은 글씨로 드려볼게요. 기업 A가 있어요. 이 회사의 가치는 100억이에요. 대주주 지분율은 20%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가 먼저 분할을 합니다. 어떻게? 사업회사와 홀딩스와 사업회사가 2대 8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은 홀딩스 기업 가치 20 되겠죠? 사업회사 가치가 8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분할을 딱 했었을 때 대주주는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홀딩스에 대해서 가치 4를 갖고 있고 20%, 사업회사에 대해서 가치 16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업회사 대주주 지분 16을 홀딩스 20에다 현물 출자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홀딩스는 이거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20하고 16을 받아오니까는 36이 될 거예요. 그렇죠? 대주주는 4에다가 요 16을 했으니까 20이 되겠죠. 지분율이 56%가 됐습니다. 20%였던 지분율이 56%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지주회사의 마법입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들 했었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재벌들의 지배력이 너무 강화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이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에 자사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자사주가 10%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전은 요거를 이제 더 제대로 하자면 이게 또 좀 난잡해지네요. 잘 봐주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대주주가 56%로 홀딩스를 지배해요. 그렇죠? 홀딩스가 그리고 아까 20%를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받아갔으니까는 20%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밑에서 보면 사업회사가 원래는 대주주가 기업 A를 20%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주사로 전환을 하고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홀딩스를 56% 지배하게 되고 홀딩스는 사업회사를 20% 지배하게 되는 식으로 지배 구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자사주가 10%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홀딩스에 자사주 있는 것까지는 계산이 복잡해져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전에서 요것도 이제 계산의 편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홀딩스에 대해 가지고 대주주는 56이 돼요.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달라져요. 이쪽이 하는 게 낫겠다. 대주주는 56인데 홀딩스는요. 요 자사주 10%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홀딩스가 홀라당 가져가요. 그래서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홀딩스가 20이 아니라 30이 됩니다. 꼭 먹고 알 먹고죠. 지주사로 전환하니까는 자사주 10% 있는 거 이 가치 제대로 보통 시장에서 쳐주지도 않는데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나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지주사로 전환하기 전보다. 그래서 뭐냐 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너무너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예, 이게 엄청나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라는 의문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외부에서 우리 IMF 겪으면서 순환출자 풀어라 해서 지주에서 도입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부는 민주당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이 이만큼씩이나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만약에 그냥 지주사 해라.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뭐 IMF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지주사 만드실 때 한국 분들 저기 정치인분들 양도세 혜택도 그 재벌들한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의 마법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안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걸 주면서 도입을 했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했던 이유 자체는 그래도 이게 특혜를 좀 줘야지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 덕분에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뒤에 뭐 예를 들어 뭐 참여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시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진보 쪽도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이제 다음 거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 드린 건데 이제 향후라는 거죠. 향후. 누가 되든 좋아요. 당연히 보수 쪽은 좋아하겠죠. 이거를. 내 지배력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근데 진보 쪽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향후엔 어떻게 될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기업과 진보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서로 보는 게 달라요. 일단 진보 쪽을 볼게요. 이들의 생각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가져가면 이대로라면 50년 뒤에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매우 약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업 혹은 국민연금 기업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이 모두 바뀌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어디서 저는 그냥 뭐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이게 맞다고도 정확히 할 수 없는 썰이기는 하지만은 그냥 전에 들은 바를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찬성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게 이제 조합이 필요한데 지주회사로 오너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모으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 지주회사 제도잖아요. 그러면 오너 일가들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발언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모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주회사로 다 한 번에 모아요. 그러고 반드시 상속세율을 유지를 해야 돼요. 50%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대별로 상속을 거치면서 지분율이 낮아지겠죠. 1세대가 50% 가졌다면 2세대는 절반을 내야 되니까 25가 될 거고요. 3세대는 그 절반인 12.5, 4세대는 그 절반인 6.7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한 2세대까지 왔잖아요. 혹은 3세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50년 후쯤 되면은 재벌들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이 6.75 정도로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찬성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주회사라는 제도, 그래서 여기에 오너 일가들의 재산 몰아넣고요. 상속세 50%를 반드시 유지한다. 이 두 가지 조합을 활용하면 국민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루기 훨씬 편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 찬성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의 지분율, 지배력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많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기업들은 그럼 무슨 생각일까? 이 생각 당연히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왜 여기를 따라 들어오냐? 일단 눈에 보이는 혜택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자사주의 마법과 양도세의 혜택을 누려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배력, 지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선업에도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럼 그렇겠죠. 너네 그러면은 만약에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주회사 제도 더하기 상속세율 50% 콤보를 맞으면 너네 지분율, 지배력 엄청 낮아질 건데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향후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 팔려나간다는 논리 전개하겠죠. 혹은 한국에서 기업 해먹기 힘들다. 이것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논리가 당연히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뭘 도입하고 싶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그냥 전해 들은 얘기라서 어떠한 크레딧도 없지만은 그냥 공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없는 경영권 방어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자는 걸 강력히 주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지배구조가 내년에 크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차등 의결권 같은 거죠. 똑같은 한 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재벌의 한 주는 보통 주주의 10주와 같다.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그 지분율은 낮아지지만은 지배력은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두 큰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그 지배구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다른 꿈을 꾸고서 한 가지 목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난 20년간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지배구조 역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팡 기업들도 차등 외국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주주분들이 주식 계속 파시는데 지배력은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난리 났겠죠, 그쵸? 근데 미국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